자, 94회 전산회계 이거 기출문제 이론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상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나신 뒤에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보고 거래 요소의 혈압관계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토지 얼마를 1억 원을 구입하고 취득세 50만 원과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오늘 뭐 하는 거예요? 토지라는 자산을 취득하고 있죠. 자, 자산을 취득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예요? 매입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해라? 합산해라. 그러면 선생님,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매입 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요즘 합쳐서 하죠. 자, 그리고 뭐요? 매입 시 발생하는 운반비, 그리고 매입 시에 뭐 시운전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보험료로 분개하지만 매입할 때만 들어가는 보험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해당 자산에 합산해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뭘 취득하면서 토지를 1억 원에 구입하면서 취득세 50만 원을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기 때문에 차변의 자산의 증가, 토지 금액은 얼마? 1억 50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대변에는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게 되면 어디서 나가는 거? 당좌 예금에서 나가는 거. 금액 얼마요? 1억 50만 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인데요? 1번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건 어려운 거 없으시고 비용은 발생하시면 안 됩니다. 비용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되고 부채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정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겠습니다.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 2번. 다음 중 회계의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 다르지 않은 것은 이라 되어 있네요. 자, 일단 회계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이 말이 빠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게 뭐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그 다음 자본 변동표. 그리고 이게 뭘 포함한다? 주석을 포함한다고 해서 이것들 우리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무제표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따로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재무제표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1번 볼게요. 회사의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한다. 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건 뭐가 된다?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2번, 회사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측정한다. 이건 뭘 통해서? 경영 성과니까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다음 3번, 종업원의 실적을 분석하여 근무 태도를 평가한다. 자,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건 개인별로 얼마 해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뭐 이 사람이 얼마만큼 잘 지내고 직원들 간에 얼마만큼 잘 지내고 뭐 이런 건데 이거를 평가하는 걸 재무상태표에 넣지는 않거든요. 재무상태표에다 우리 김대리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쓰고 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종업원의 실적을 분석한다. 이거는 회계 목적을 설명한 것으로는 다르지 않은 게 되겠죠. 4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계에 대한 목적을 설명한 게 바른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바른 것은 1번, 2번이고 그 다음 4번도 바른 거 대신에 3번이 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게 4번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다 그러면 4번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얘는 바르지 않은 거니까 몇 번? 3번. 그리고 이러한 유용한 정보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몇 번? 3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의 각 계정의 잔액이다. 상품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보니까 개발비, 받을어음, 당기차입금 이런 식으로 계정별로 금액이 얼마인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 그리고 부채, 그리고 자본 이렇게 우리 나눠 가지고요. 한번 집계를 한번 내어 볼게요.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집계를 한번 내어 본다 그러면 여기 재무상태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 개발비 나와 있죠. 자, 개발비는 뭐예요? 무형 자산이니까 자산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비 금액 얼마? 60만 원 이렇게 하변에 들어올 거고요. 제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는 지금 무시하고 자산, 부채, 자본만 집계를 낼 겁니다. 그 다음 받을 어음 있죠. 받을 어음은 당연히 어디 포함되는 거예요? 당좌 자산에 포함되고 당좌 자산 안에서도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합쳐서 매출 직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당좌 자산 안에 뭐가 들어가요? 받을 어음이 들어가고 금액은 얼마? 45만 원. 자, 그 다음 단기 차입금 나왔네요. 단기 차입금은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부채에 포함되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부채에 포함되니까 단기 차입금은 부채에 금액 얼마? 40만 원 찍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미지급 비용 나오죠. 미지급 비용이라는 건 내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비용. 그래서 이건 우리 기말결산이 주로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도 무슨 부채? 유동부채. 이렇게 되시고요. 미지급 비용 금액은 얼마? 20만 원 이렇게 주시면 되고, 자, 선급금이라는 건 계약금 쪼로 먼저 지급한 거. 나는 그만큼의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얘는 당좌 자산이 포함되는 거 되겠죠? 선급금 금액 얼마? 1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자본금 나왔네요. 자본금은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자본에 포함되는 항목이니까 자본에 자본금이 얼마? 50만 원 이렇게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기대여금 있네요. 단기대여금은 무슨 자산? 당좌 자산에 포함되는 게 되겠죠. 대여금이라는 거 내가 빌려준 거고 그게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단기대여금 된다. 만약 1년을 넘으면 투자 자산의 단기대여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 32만 원. 자, 그 다음 외상매입금 나왔네요. 외상매입금은 당연히 유동부채에 포함되면서 매입 채무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외상매입금은 부채로 해서 집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상품인데 상품 자체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상품은 어디에? 당연히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게 뭐가 돼요?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문제는 누구를 구해라? 상품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그렸고요? 재무상태표를 지금 약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재무상태표를.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의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제 대차평균의 원리를 쓸 건데 대차평균의 원리를 역으로 쓰는 거죠.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늘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품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쪽 자산 계정, 차변에 있는 계정이 모자랄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대변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단기 차입금 금액이 얼마? 40만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미지급 비용 금액 얼마? 20만 원. 이거고 외상외금 플러스 61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금액이 얼마 된다? 121만 원이 되고요, 부채. 그리고 자본은 얼마니까? 50만 원이니까 다 합치면 171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대변 합계는 지금 171만 원입니다. 그럼 이제 차변에 있는 금액을 이제 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차변에 있는 금액을 다 합계를 내볼게요. 자, 일단 60만 원에다가 그리고 플러스 45만 원, 여기다 플러스 10만 원, 플러스 32만 원을 하시게 되면 금액이 얼마? 147만 원 나오거든요. 그럼 147만 원 나오니까 지금 차변하고 대변의 합계가 어디는 늘 같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상품이 모자란 금액만큼이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171만 원에다가 여기 얼마요? 147만 원 하게 되면 24만 원이 나오죠. 그럼 상품의 금액은 얼마 된다? 24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요? 4번 볼게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 재무제표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 있었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 변동표. 그 다음 뭘 포함한다? 주석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기초 자료 만들면서 늘 얘기 드렸던 게 주기를 좀 조심하라 그랬죠.
주기는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더 해주는 거고요. 이 주석하고 차이 나거든요. 주석은 우리 회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를 작성하면서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할 건지를 기록하는 게 그게 뭐가 된다? 주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에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우리 회사 뭘 팔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에게 기준을 적용했고 아니면 국제계 기준에서 뭘 가지고 왔고 막 이런 걸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은 재무제표가 되는 거고요. 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몇 번요?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외상 매출금에 대한 계정 기입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렇게 T자 계정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요? 본래 분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던지를 고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내용만 다 집계를 한 거고요. 요쪽이 뭐가 돼요? 차변이 되고 오른쪽이 대변이 되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증가한 거, 외상 매출금이 감소한 거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 사유들을 같이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본래대로 돌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외상 매출금을 1로 보내고 상품 매출 1로 보낸다든지 이 외상 매출 1로 보내고 받을 놈 1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월 11일 거부터 한번 제가 분계를 한번 다시 역으로 돌려서 분계를 한번 해볼 건데 자, 2월 11일 날짜가 어떻게 됐어요? 상품 매출이라 되어 있죠. 그럼 본래 이게 자리가 외상 매출금이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2월 11일 걸 다시 분계를 돌린다 그러면 차변에는 뭐가 되고요?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이 얼마? 4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대변에는 상품 매출로 금액이 얼마? 400만 원 이렇게 기록되신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뭔데요? 내가 상품 400만 원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했다. 대금은 뭐 이달 말에 받기로 했다든지 뭐 2월 며칠날 받기로 했다든지 어쨌든 오늘 받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T자 계정으로 옮겨서 기록할 때 있죠. 옮겨서 기록할 때는 요거 자산이 증가했다. 외상 매출금이. 그래서 여기 외상 매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변 거를 이제 반대되는 쪽 거를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 매출금이 발생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설명이 맞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 3월 5일 거 한번 볼게요. 3월 5일 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받을 어음이 지금 대변에 나와 있죠. 그러면 본래 거래대로 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차변에 그러니까 받을 어음 여기 있었던 거 받을 어음 여기 있었던 이 계정을 왼쪽으로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왼쪽으로 보내주면 차변에 뭐가 되고요? 받을 어음 되는 거고요. 받을 어음으로 금액 얼마? 50만 원 되는 거고요. 자, 대변에는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 들어야 되겠죠.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이 얼마? 50만 원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거는 딱 뭡니까? 그 전에 내가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외상대금 갖고 있던 걸 받을 어음으로 수취했다. 받을 어음으로 받았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 설명해 보니까 뭐 돼 있어요? 상품을 50만 원 매출하고 아니 매출은 지금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고 그 전에 매출이 있었다라고 보시고 오늘은 외상대금을 회수한 거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뭐한 거? 틀린 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돼요? 2번 됩니다. 2번 틀리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5월 11일 것도 마저 한번 볼 건데요. 자, 5월 11일 건 어떻게 돼요?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 70만원에 대해서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보내볼게요. 외상매출금을 대변 보내고 대손충당금을 차변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차변에 뭐가 돼요? 대손충당금으로 해주시고 금액 얼마? 70만원. 대변에는요. 외상매출금으로 금액 얼마? 70만원. 딱 보시고 알겠죠?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었네. 근데 대손충당금이 나왔다는 얘기는 부도가 발생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양보해서 지우는 거, 외상 매출금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 6월 2일. 거래처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이 보통이익은 계좌 입금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본래 분기대로 해준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대변가고 보통예금 차변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 차변에 뭐가 되고요? 보통예금이 되고요. 금액 얼마?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물론 외상 매출금으로 금액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T자 계정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에 있는 걸 이쪽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이체받았구나 이렇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정답 몇 번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참고하려 두시고. 자, 다음 문제 몇 번요? 6번 볼게요. 자, 주무릉은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남양전자 주식 매출을 1000주를 주당 6만원에 매입했으며 취득 시 거래 수수료 5만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진 거래가 뭔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뭘 취득한다고요? 주식을 취득하고 있죠. 자, 목적으로 뭘 취득한다? 주식을 취득하고 있죠. 그건 뭐가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거고요. 자, 웬만한 모든 자산들은 매입 시 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에 합산한다가 원칙인데, 단기 매매 증권만 뭘로? 수수료가 발생하면 뭘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이거는 뭐가 된다? 영업외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사변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사변에 만주를 주당 6만원에 매입했으니까 6천만원 되겠죠. 그죠? 사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6만원 곱하기 1000주에서 6천만원이 되는 거고요. 이때 발생한 수수료는 우리 뭘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이건 뭐가 된다? 영업외 비용이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금액 얼마? 5천원.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뭐 현금 줬다 이런 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현금 나갔으면 대변이 현금,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으면 보통예금에서 6천만 5천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취득 시 처리한 주식의 계정은 당좌 자산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은 뭐가 되고요? 당좌 자산이 되는 거고, 만약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비유동 자산에 포함되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취득 시 발생한 거래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에 속한다. 당연히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맞는 거. 1번, 2번 다 맞는 겁니다. 다음, 취득한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계정으로 처리한다. 예, 요거 당연히 맞고요. 취득 시 처리한 주식 계정 취득가액은 6천만 5천원으로 계산된다. 아니죠. 금액 얼마? 6천만 원으로 계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몇 번?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자료에 의해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하실 것 같으면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뭐를요? 자, 우리가 순매출액을 구하려고 하면 순매출액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총 매출액에서 뭘 뺀다? 매출 환입, 그리고 매출 애누리, 그 다음 매출 할인을 차감하고요. 그 다음 순매출액에서 상품 매출원가를 빼야 되는데, 지금 상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 상품 매출원가로 놓고요.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에다가 플러스 단기 무슨 매입액, 순 매입액을 더하고 여기에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차감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때 단기 순 매입액 있죠? 단기 순 매입액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얘는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빼기 매입 애누리 빼기 매입 할인해 주시고, 혹시나 운반비가 있다면 운반비 이런 건 더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매입할 때 운반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뭘 구할 수 있어요? 매출 총이익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연산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매출액에서 상품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애누리 할인 빼는 거고, 상품 매출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고, 요 단기 순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그리고 운반비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이 지금 6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이 지금 600만원 되어 있고, 단기 상품 매입액이나 나와 있죠. 그러면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게 순매입액인지 총매입액인지 구별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그냥 총매입액으로 보세요. 총매입액으로 해서 금액 얼마? 710만원 봐주시면 되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의 금액이 얼마? 310만원 되니까 이렇게 310만원 될 거고, 매출 애누리가 얼마? 75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매입할 때 발생한 매입시 운반비가 25만원 있죠. 운반비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당연히 포함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매입 애누리 및 매입 할인이 66만원 빼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66만원 빼주시고요. 단기 상품 매출액은 요것도 순매출액인지 총매출액인지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총매출액으로 보시면 되세요. 총매출액은 얼마? 16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계산기 조금 두드리면 이제 답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순매출액부터 볼게요. 1600만원에서 얼마? 요거 75만원 빼면 되겠죠? 빼기 75만원을 해주시게 되면 금액은 얼마? 1525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단기 순매입액부터 구할 거거든요. 단기 순매입액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요거 710만원에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 보시면 운반비 플러스 해줘야 되죠. 25만원 플러스 해주시고요. 여기다 매입 애누리하고 할인 빼야 되겠죠. 빼기 얼마? 66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669만원 나오겠네요. 그러면 단기 순매입액은 669만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것도 다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600만원에다가 플러스 669만원을 해주시고요. 669만원 그리고 빼기 310만원 해주시게 되면 959만원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순매출에 이렇게 쳐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에서 1525만원에다가 빼기 그 다음 959만원을 해주시면 566만원 되겠네요. 매출 총이익은 얼마? 566만원 해서 정답 몇 번? 1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정답은 1번입니다. 예, 그래서 요 공식은 머릿속에 이 원리랑 이런 걸 싸그리다 넣어 놓으셔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몇 번요? 문제 8번 갈게요. 재고자산의 단위 원가 결정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재고자산 있죠? 재고자산에 대해서 뭘 하게 되면 기말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기말 평가 아니면 기말 재고자산 가액, 기말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어디에다가 수량에다가 뭘 곱해요? 개별 단가를 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단가를 평가하는 방법 이게 있는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 기록법이 있었고 그 다음 실지 재고 조사법이 있었고요. 조사법이 있었고 그 다음 또 뭐 있었어요? 혼합법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계속 기록법, 실지 재고 조사법을 합쳐서 하게 되면 혼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개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기말의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에는요, 뭐 있어요? 개별법, 그 다음에 선입, 선출법, 그 다음 도입, 선출법, 그 다음 총평균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동평균법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래서 개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이런 게 있었고 자 여기 보니까 생산량 비례법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요 생산량 비례법은 우리 뭐 했어요? 감가상각 있죠.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결정할 때 정액법 그리고 정률법 그리고 생산량 비례법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연수학계법.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포함되는 거? 재고자산 단위 원가 결정 방법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얘는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하는 거겠죠. 감가상각 방법을 결정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해당하지 않는 거 몇 번?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몇 번요? 9번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외우셔도 되는데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아까 전에 뭐 했어요? 요 공식 기억나시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냐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원리 먼저 이해하시고 나서 외우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임의로 줄 겁니다. 매출액을 얼마로 줄 거고요. 100만원 줄 거고요. 자, 기초상품 재고액은 한 얼마? 30만원 정도 주고요. 그 다음 단기 순매입액을 얼마 정도? 한 20만원 줄게요.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얼마? 10만원 줄 거거든요. 자, 이러면 어떻게 돼요? 30만원, 20만원, 다음 50만원이고 10만원 빼면 얼마 돼요? 40만원 되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돼요? 60만원 되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놓고
이게 이제 정석적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매출 원가가 감소한다라고 일단 볼게요. 매출 원가가 감소해서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가 됐다? 5만 원이 되었다고 간주할게요.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5만 원 됐으면 상품 매출 원가는요. 50만 원에서 5만 원만 빼면 되니까 45만 원이 되는 거고요. 매출 총 이익은 얼마 돼요? 5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네요. 매출 원가는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바로 나왔네요. 정답 몇 번? 3번이네요. 올바른 것은. 그쵸?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한다. 그럼 이거를 얼마로 보고? 한 20만원 볼까요? 좀 잘 나오는 거.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을 20만원으로 놓는다 쳐요.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30만원에 20만원 다음 50만원. 거기 20만원 빼게 되면 매출 원가는 얼마 돼요? 30만원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하게 되면 매출 원가는 어떻게 한다? 얘는 감소해야 되는 거고요. 이 말이겠죠. 매출 총이익은 100만원에 30만원 빼면 70만원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60만원 생각했던 것보다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는 다 틀렸고요. 몇 번? 3번만 지금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요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요거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좀 외워주시면 좋겠죠. 알아두시고 다음 그럼 문제 몇 번? 10번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은 비폼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비폼의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이거는 분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변하고 대변 중에서 우리 비품을 처분하게 되면 대변에 비품 해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뭘 써요? 취득가액을 써야 되는데 취득가액이 지금 1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차변에는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무조건 따라 들어오는 거.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금액 얼마? 30만원 잡아주시면 되죠.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 손해가 났을 때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변에 비용이 발생,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내주시고 금액 얼마? 30만원. 그러면 지금 처분가액 물어봤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현금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차변에 뭐가 돼요? 현금 이렇게 될 건데 지금 금액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딱 보니까 대변의 합계가 총 얼마예요? 100만원 되고요. 차변의 합계는 감가상각 누계액 30, 유형자산 처분액 30이니까 합해서 60. 차변의 금액이 얼마 모자라요? 40만원이 모자라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에 처분했다? 40만원에 처분했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1번 40만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넣을 때 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모자라는 거 금액 찾아내시면 되세요.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 11번 볼게요. 자, 다음 계정 중 합계 잔액시산표의 대변 잔액란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이 포함된 항목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증가되는 간의 잔액이 나온다. 그래서 차변에는 뭐가요? 자산하고 비용의 잔액이 나와야 되고요. 대변에는요,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에 대한 잔액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뭐부터 나와요? 미수수익이 나오죠. 미수수익이라는 건 아직 받지 않은 수익. 그래서 이건 뭐가 돼요? 자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자 수익은 말 그대로 뭐가 됩니까? 수익이 되는 거고 자본금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본에 포함되는 게 되고 미지급 임차료 돼 있죠. 임차료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그래서 단기 분거에 대한 걸 우리 기말 결산에 쓰고 하죠. 그래서 미지급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줘야 되니까 부채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채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미수 수익만 지금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 자본 부채는 어떻게 돼요? 잔액이 어디에 나와야 된다? 대변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정이 포함된 항목은 잔액에 표시될 수 없는 계정이죠. 몇 번? 1번. 미수 수익이 뭐가 된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면 다음 몇 번? 1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각종 세금에 대한 회계 처리 중 계정 과목을 잘못 적용한 것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자, 자동차세라는 건 뭡니까?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과 공과금 계정이 맞죠. 자, 보유 중인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뭐 하고 있는 거?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내는 거. 다음 3번, 보유 중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뭐가 돼요? 보유에 해당하는 거. 자, 4번,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우리 뭘로 회계 처리합니까?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예수금은 뭐가 돼요? 예, 요거는 부채가 되죠. 이거는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죠.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몇 번? 13번 볼게요. 다음 거래 내용을 회계 처리하는 경우 차변의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은 9월 11일 본사 영업부 김대리는 매출 거래처 A사 방문 시 거래처 A사에 선물할 음료수를 구입하고 아래의 영수증을 수취하에 따라 되어 있죠. 그러면 거래처랑 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접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 그 다음 대변에는요, 뭘로 줬죠? 금액은 없는데 얘가 뭐 물어봤어요? 차변 계정 물어봤죠. 그럼 이건 거래처에 썼으니까 뭐가 돼요? 차변의 비용이 발생 접대비, 차변 접대비만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셨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몇 번? 14번 볼게요. 자, 수정정 당기 순이익 50만 원이 산출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요거는요, 투자 계정 싹 하나 그려놓고요. 요게 손익계산서라고 볼게요. 손익계산서를 보고요. 자, 요쪽이 뭐가 되고요? 비용이 되고, 요쪽은 수익이 되고,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 뭐가 된다? 순이익이 되는데, 현재 순이익이 얼마라고요? 50만 원으로 산출했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게 지금 누락되었다. 뭐가요?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이 50만 원이라고 산출했는데 요거 두 개를 누락했다. 이거 분개를 안 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분개를 한다 그러면 이자 미수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예요? 이자 받았다 치고 이자 수익으로 금액 얼마? 6만 원. 하변에는요, 미수 수익으로 금액이 얼마? 6만 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미수 수익은 뭐가 돼요? 자산이 되죠. 손익계산서에 안 나와요. 그럼 이자 수익 기록 안 했으니까 이자 수익 얼마를? 6만 원을 기록해주면 이 순이익은 얼마가 돼요? 6만 원이 뭐가 된다? 플러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임차료 미지급분이라는 건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안 줬죠? 그럼 우리 뭐 하고요? 임차료라고 금액 얼마? 8만 원을 기록하고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분개하겠죠? 금액 얼마? 8만 원. 그럼 이 미지급 비용은 뭐가 되고 부채가 되니까 기록하실 일이 없고 손익계산서에 기록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 임차료는 기록해야 되겠죠. 임차료가 플러스 얼마? 8만 원 된다면 요거 두 개는 항상 어떻게 돼요? 반대되죠. 같은 편끼리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8만 원이 된다 그러면 자, 순이익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얼마? 8만 원이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50만 원에서 6만 원 더하고 8만 원을 빼면 금액은 얼마? 48만 원 되니까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네, 어렵지 않으세요? 다음 문제 몇 번? 15번. 자, 다음 자료에서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분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날짜가 제일 빠른 게 10월 1일이니까 10월 1일에 분개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요. 10월 1일에 분개. 이자 수익을 대변 보내고 보통예금을 차변 보내면 되거든요. 차변에 뭘로?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1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는요. 네, 어떻게 돼요? 이자 수익으로 금액이 얼마?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12월 31일 거 한번 볼 건데요. 12월 31일 분기는 차변에는 뭐가 돼요? 차변에는 이자 수익을 일로 보내야 돼요. 이자 수익을 어디로? 이쪽으로 보내고 선수수익 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자 수익으로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6만원. 대변에는요, 뭘로? 선수 수익으로 금액 얼마? 6만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요 손익 있죠? 요 손익이라는 건 어디로? 집합 손익계정. 집합 손익계정으로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 당기 순이익 계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문제에서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의 금액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답은 앞뒤 볼 필요 없어. 이것만 보시면 이것만. 요거 되겠습니까? 손익계산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 금액을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왜요? 요 손익이라 써놓은 게 집합 손익계정에 대체되는 금액을 뽑아내는 거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는 또 좀 이 문제를 이해를 하고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0월 1일의 거래를 보면 대변의 이자 수익으로 얼마 돼 있는 거? 10만 원 돼 있는 거 있죠. 저거는 뭐가 되냐면 나 올해 얼마를 이자로 10만 원 받았어. 뭘로? 보통예금 통장으로. 근데 우리 12월 31일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이자 수익을 나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본다 그러면 이자 수익 6만 원 줄었고 그다음 선수 수익 6만 원이 어떻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차기분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차기의 금액 얼마? 6만 원. 단기의 이자가 얼마? 4만 원. 이렇게 인식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자 수익을 10만 원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뭡니까? 많이 공부했죠. 단기에 수취한 이자 수익 중 아니면 이자 수익 계정에는 차기분에 해당하는 이자 얼마 있다? 6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12월 31일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자수를 어떻게 6만 원을 어떻게 하면서 차감시키면서 차감시켰죠. 그렇게 하면서 단기는 얼마만? 4만 원만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이 대체되는 요 손익으로만 보셔도 되는데 금액은 얼마? 4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도 이제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기 조금 이따가 한번 풀어볼게요. 네, 일단 이론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